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산 자주포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얼마 전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국제 규모의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K9 USERCLUB라는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했는데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이례적인 모임은 한국을 비롯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역시 옵저버로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군 대표단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K9 생산국이면서 운용국이기도 한 한국도 참여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E와 K9A3의 향후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죠. 우리 K9AE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개선할 계획이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규모의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지배력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15만 2155구경 자주포 16종 중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입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 자주포 401문 중 K9이 626문으로 45%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번 모임은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 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9이 진짜 자주포계의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간 K9 수출의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파워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 이상 독일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텃밭이었던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많은 무기를 팔아왔죠. 그러던 2017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투아이질이 경제차관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독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무기 판매 요청으로 독일 정부의 문제를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독일 내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반대 세력 공격이나 내전에 사용되지 않게끔 확인한 후 무기 수출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죠. 그런데 이 때문에 피를 본 국가가 한국입니다. 보통 중동은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 연말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UAE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종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왜냐면 독일이 UAE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K9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한국산인데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에 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K9 자주포의 파워팩, 즉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엔진 변속이 한국산이 아니라 독일 MTU, FRI, DRI, CHSHAFEN 검 제품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무기 수출국은 자신들의 기술 또는 제품이 사용된 무기가 테러나 내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재수출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9의 심장인 파워팩이 독일산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독일이 UAE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최종 수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독일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한 언론인 자말 까슈꾸지 암살 문제에 UAE가 얽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판적인 칼럼을 써오던 언론인 자말 까슈꾸지는 2018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했는데 일각에서는 까슈꾸지의 적의를 품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조해 그의 뒤를 캐기도 했고 암살범들을 태운 비행기가 UAE 두바이를 경유했다는 점을 들어 암살 배후에 UAE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사우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우디 그리고 UAE의 금수 조치를 시행할 명분이 충분하죠. 하지만 피는 한국이 받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라이선스사인 독일 MTU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해 300여 대를 공급했고 터키와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60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한 시장인 중동 시장에 수출하려 해도 독일이 금수 조치를 이유로 수출을 거절해버리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국산 파워팩을 완성시켜버렸으니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 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우리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K9 자주포가 전시회에 나간 게 그리 신기할 일이냐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K9는 최초로 국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STX 엔진이 K9 자주포용 인력마력 엔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엔진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로 호환할 수 있는 설계 기술입니다. 1000마력급 엔진의 기본 성능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K9 개발 엔진 성능 평가를 통해 독일 MTU 엔진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엔진 성능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외에도 K10 탄약 운반차,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등에도 전부 호환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입니다. 그간 MTU 파워팩을 썼기 때문에 중동으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 기술 독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K9의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TX 엔진 관계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중동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 수출된다면 최소 1년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워팩에 기대를 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중동 지역에서 K9의 기술 도입 생산 중인 튀르키예의 T155FIRTIN 에이프르트나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출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K9, 200문과 K10 100대를 계약한 이집트도 독일산 파워팩 장착이 곤란해지던 찰나에 STX 엔진의 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에 벌써 날개를 달았습니다. K9의 발전은 단순히 파워팩의 국산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수 있는 탄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은 최근 기술 발달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어 포병 사거리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유사시 내륙의 적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포 성능 강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6일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 개발 종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K9 K55A1 자주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 개발이 결정되었는데요. 작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돼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방사청에 따르면 155 사거리 연장탄은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 자주포는 TNT가 실려있는 KM107, 549일, K307 포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307은 항력 감소 고폭 탄비비 HU로 불리는데 포탄이 날아갈 때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9는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린 것이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A1은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포병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국이 사거리가 70에서 130km에 이르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도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미래전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올해 사거리 연장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중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파워팩을 만들 기술이 없어 독일의 파워팩을 사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파워팩 개발에 투자한 결과 이제 독자 기술로 파워팩을 개발해냈고 드디어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은 K9 자주포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됩니다. 앞으로 K9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대담 가격 역시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지난해 쫄란드와 천대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해 초도 분량 180대를 우선 수출하면서 수출 첫 테이프를 끊은 바 있었습니다. 올해 나머지 820대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K2 전차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로 수출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고배를 마신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수주 무산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천금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핀란드 등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효자 무기 K9 자주포 역시 에스토니아로의 추가 수출과 루마니아로의 신규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산 검공격기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쫄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K2 전차 수주 실패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도 노르웨이로의 K2 전차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K방산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잔밋빛이라는 점을 감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성과 확대를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감조하고 있는 점도 수출 무산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K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며 이번 수출 무산한 건이 K방산의 전반적인 수출 위축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들 도입하기로 절정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잡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자국이 두 차례 현대로템이 K2 전차들 추천했으나 현지 국방부가 이들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서였습니다. 방산 전문지 TU 등 노르웨이 매체에 따르면 FMA는 작년 현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추천했다며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한국 K2가 독일 KMW사의 레오파르트 EH 전차보다 낫다고 펌가했다며 올해 보낸 서한에서도 동일한 진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MA는 두 전차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2 전차는 중량이 60톤 미만으로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일했는데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이뤄진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대로템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노르웨이가 도입 분량을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을 때 한국은 단가를 유지했으나 독일은 인삼했습니다. FMA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의 수주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EH 도입을 절정한 후 업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결론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도 EH1 주력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고 밝히며 독일과의 관계를 감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북유럽 인접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 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K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수드 가라칸이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언급한 발언입니다. 노르웨이는 기존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들 교체하는 신형 주력 전차 MBT 사업을 추진해왔고 한국의 K 흑표 전차가 레오파르트 2A7과 막판까지 검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K는 입잘 검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의 대독일 정치적 입장 문제란 관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의 내부국립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해산 석유 및 천연가스들 둘러싼 노르웨이 독일의 특수관계들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연금을 인용해 노르웨이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구매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가 독일 KMW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사로부터 레오파르트 EH 주력 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보도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전차 선택은 천연가스들 매개로 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NUPI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관계 독일과 노르웨이가 분명히 감화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으로 공급됐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노르웨이 상품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천연가스 수출은 1조 3,570억 크로네로 지난해 노르웨이 수출 규모 2조 6,010억 크로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노르웨이는 지난해 사3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큰 호재이지만 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이기에 마나 무술 수도 없는 삼함입니다. 노르웨이는 군사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50억 크론의 약 73억 달러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독일과 상담수의 군사협력 프로젝트들 진행 중인 점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방위사업점과 독일 연방조달청은 2021년 차기 재래식 잠수할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동일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노르웨이 내적, 독일 두적 등 각각 보유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제 잠수함 건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밤산업체 관계자는 노르웨이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는 잠수함, 할점, 유도무기, 지상 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 탱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쫄란드 이후 노르웨이들 서유럽 무기 수출이 교두보로 삼고자 쨌던 K 제조사 현대로템은 향후 다른 나라의 수출 실적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쫄란드와 K 전차 820대를 수출하는 2차 계약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2차 계약 수주 금액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 실패가 유럽 무기 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에 그동안 쌓아온 무기 거래들 역외국가가 쉽사리 뚫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또 쫄란드와 노르웨이의 무기 조달 환검이 확연히 달랐던 점도 고려해야 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군 총사령관 에이리 크리스토페르센은 작년 말 노르웨이가 전차 도입을 미루고 잠거리 전밀유도 무기, 젤리콥터들 도입하는 방안을 주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탱크를 공여해
안보 사점이 급했던 쫄란드와 다르게 노르웨이는 이번 독일의 신규 탱크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잡는 등 전차 도입에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이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진출하려면 합작법인 활용에 현지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무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독일에 있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물러 지휘자동화 체계 장비 등으로 판매 무기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차의 거무 무전기 등 지휘 통제 통신 등 자산을 수입 국가가 자국산으로 쓰는 일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 같은 자산도 수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총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는 레나 군사기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오파르트 EH 주력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에 향후 18대들 추가 구매하는 방안이 몹선으로 남아있다고 노르웨이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첫 인도 분량은 2026년이며 오는 2031년까지 순차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도입 결점은 19억 6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된 밤입이 증감, 예산 지출 계획의 일부여서 참담한 규모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19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의 K2흑표 전차는 레오파르트 EH7과 함께 막판까지 검증했지만 결국 좌절됐는데요. 막판까지 고민한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2를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라는 점 외에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테레 총리는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 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도 감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의문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앞서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지난달 독일이 오랜 머뭇거림과 핑계 끝에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을 절점했지만 레오파르트2를 육군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독일 전차에 의존할 수 있을지 레오파르트2는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FP의 분석이었습니다. FP는 그러면서 독일의 신뢰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그 틀을 파고들며 유럽 밤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 전차는 한국이 미국 탱크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995년 개발에 작수해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탱크라고 FP는 소개했습니다. 유럽 최고 전차들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레오파르트2와의 비교 테스트에서도 추문 성능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감조했는데요. 또 한국 탱크 등 무기의 장점에 대해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와 뛰어난 생산 능력,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 쫄란드에 수출되는 K 탱크 1000대의 거무, 1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B10대는 2026년까지 쫄란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화 모델 KEPL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쫄란드 입장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2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쫄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FP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럽 전체가 이번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탱크 구매처들 당장 한국으로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등 러시아와 민감하다는 점과 유럽에서 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KAI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탄 KGB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남 AMRAAM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KAI가 납품할 FA50PL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에 물류 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 PIS의 미하우 야흑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L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KAI는 아직까진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 흐바웻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웻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옵셋절 충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외 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G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SATP 시험비행 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단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 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SATP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라매 시험비행 평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시험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개발된 항공무기체계 시험비행, 성능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시험평가 전대 52전대는 12월 8일 김일중 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교육은 시험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비행 기술사의 김민섭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KF-21 시험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 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 훈련을 거쳐 시험비행 계획부터 자료 획득 분석, 시험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험비행 기술사는 시험비행 계획,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비행학교 USAF-TPS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험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시험비행 요원에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에서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 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칠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내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지칠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칠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상 4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세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탈 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 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5,000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